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엑셀시오르 vs 아약스. 엑셀시오르는 시즌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이 무너져 있으며 이미 35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비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팀이다. 센터백들의 순간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라 방향 전환 이후 뒷공간 커버가 늦고 수비형 미드필더와의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아약스는 경기당 1.95득점을 기록 중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전방과 이선의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 블록을 계속 두드리는 팀이다. 글로우는 발 빠른 침투와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엑셀시오르처럼 전체적으로 발이 느린 편에 속하는 중앙 수비 라인을 상대로 뒷공간을 반복해서 공략할 수 있는 카드다. 돌베르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침착한 마무리를 동시에 가져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뿐 아니라 낮은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다. 클라센의 후방 침투와 이선에서의 마무리 옵션까지 고려하면 엑셀시오르 입장에서는 박스 안과 박스 앞 모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엑셀시오르의 더블 볼란치는 수비 가담 의지는 있으나 압박 타이밍이 들쭉날쭉해 아약스의 짧은 패스 전개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라인을 넘기는 패스가 성공하는 순간 글로우의 뒷공간 침투와 돌베르의 포지셔닝이 동시에 살아나며 슈팅 찬스가 연속해서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엑셀시오르는 측면 풀백이 전진한 뒤 복귀 속도가 느려 하프 스페이스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 지점은 아약스가 이선 침투로 자주 노리는 공간과 정확히 맞물린다. 이러한 전술적 상성을 감안하면 엑셀시오르의 수비는 상대 공격의 다양성과 속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경기 흐름이 초반부터 아약스 공격진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엑셀시오르 입장에서는 라인을 더 내리고 버티는 선택밖에 남지 않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세트피스 세컨 찬스를 추가로 내줄 리스크도 커진다. 공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상황에서는 수비 숫자가 줄어들면서 뒷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점 가능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리하면 수비 구조가 불안정한 엑셀시오르와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한 아약스의 조합은 스코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방향성에 더 가까운 매치업이다. 아약스가 경기 주도권과 득점 기회를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엑셀시오르는 한두 번 역습 찬스에 기대는 어려운 경기를 치르게 될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엑셀시오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토리노 vs US 레체. 시즌 초반부터 두 팀의 풀타임 경기 내용을 길게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뚜렷하게 드러난다. 토리노는 사파타와 지오반니 시메오네를 축으로 한 투톱 패턴, 레체는 스툴리치와 피에로티의 스위칭 패턴이라는 각자의 플래너에 공격 설계의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토리노는 3, 5, 2에서 윙백까지 끌어올려 크로스와 세컨 상황을 반복하면서 사파타의 제공권과 지오반니 시메오네의 침투를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경기마다 같은 결을 유지해왔다. 레체는 4, 2, 3, 1에서 스툴리치가 내려와 공을 받아주면 피에로티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반대로 피에로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스툴리치가 박스 안을 채우는 식으로 두 선수가 공격의 초점을 형성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다. 서로가 자기 강점을 잘 알고 있고 그 루트를 통해 전후반 90분 내내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문제는 이 플래너 이외에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해줄 플랜 B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토리노는 사파타 지오반니 시메온의 조합이 막히는 순간 중거리 슈팅이나 전혀 다른 형태의 전개보다도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다. 레체 역시 스툴리치 피에로티 스위칭이 봉쇄될 때 측면 위주의 단순한 크로스 외에 새롭게 꺼내들 패턴이 마땅치 않은 모습이 자주 드러난다. 양팀 감독 스타일을 종합해보면 경기 중에 과감하게 구조를 갈아엎기보다는 자신이 믿는 플래너를 끝까지 가져가는 다소 완고한 성향이 강한 전형적인 고집불통 타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도 한쪽이 전술을 크게 수정해 변칙을 꺼내기보다는 처음 준비해온 공격 루트를 전후반 내내 밀어붙이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토리노는 사파타의 제공권과 지오반니 시메오네의 마무리를 앞세워 박스 안을 두드리고 레체는 스툴리치와 피에로티의 스위칭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응수하는 일종의 장군 멍군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 플래너 자체의 화력은 양쪽 모두 검증된 만큼 어느 한 팀이 완전히 침묵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골문을 한 번씩은 열어젖힐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플랜 B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한 번 균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같은 루트를 통해 금방 균형을 맞추는 장면이 나올 수 있고 이후에는 서로가 위험 부담을 크게 지지 않으려는 선택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경기 전체 그림은 각자의 플래너 공격 루트가 맞부딪히며 장군 멍군을 주고받다가 결국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무승부 흐름으로 수렴될 공산이 큰 매치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코어 역시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1대1 혹은 2대2 같은 스코어 드로우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구조다. 양팀의 시즌 초반 풀타임 경기력과 전술 운용 성향을 모두 겹쳐놓고 보면 이 경기는 누가 앞서더라도 끝내 균형이 다시 맞춰질 수 있는 무승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판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레알 마드리드 vs 라요 바이에카노. 이 경기는 전술적인 상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에스타디오 베르나베우라는 무대가 주는 심리적인 영향부터 고려해야 한다. 라요 입장에서는 킥오프 전부터 관중석의 압박과 경기장 분위기에 눌린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심리적 위축은 첫 터치와 패스 선택에서부터 신중함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익숙한 환경에서 자신있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공을 잃더라도 곧바로 제압박으로 되찾아오는 패턴을 반복하며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라요는 기본적으로 라인 전체를 끌어올려 압박을 걸려고 하지만, 볼을 빼앗긴 뒤 수비 리커버리가 느려 측면과 중앙에서 동시에 수적 열세에 빠지는 문제가 자주 나타나는 팀이다. 이렇게 전방과 중원이 끊기는 순간마다 레알 마드리드는 벨링엄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을 시도하고, 첫 번째 패스에서 바로 은바페나 비니시우스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 할 것이다. 벨링엄이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 한 번의 전진 패스를 공급하면, 라요의 포백은 라인을 정렬하기도 전에 자기 진영 깊숙한 곳에서 1대1 혹은 2대1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라요의 수비 라인은 볼을 빼앗긴 직후 백트래킹 속도가 느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와의 간격 조절이 늦어지기 때문에 박스 앞에서 수비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슈팅 각도를 내주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이 구도에서 은바페의 뒷공간 침투와 비니시우스의 측면 돌파, 벨링엄의 박스 침투가 동시에 작동하면 라요 입장에서는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라요가 공격적으로 나서서 데 프루토스와 알바로 가르시아의 침투를 활용하려 할수록, 볼을 잃었을 때 측면 풀백 뒤와 하프 스페이스에 더 넓은 공간을 내어주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라요가 세트피스나 한두 번의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물론 존재하지만, 90분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전환 속도와 개인 기량에서의 격차가 누적될수록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경기의 방향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베르나베우의 심리적 압박, 라요의 느린 수비 리커버리, 그리고 벨링엄이 주도하는 빠른 역습 전환까지 감안하면 이 매치는 레알 마드리드가 흐름을 끊어내고 승부를 가져갈 타이밍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헤라클레스 vs FC 타르트. 이 경기는 허술한 포백과 불안한 중원 보호를 가진 헤라클레스가 콤팩트한 500 구조와 에이스 피터슨을 앞세운 시타르트를 상대해야 하는 구도다.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에게 볼을 붙이는 장면까지는 만들어내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이선이 박스 안까지 과감하게 침투하는 움직임이 부족해 공격이 단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알스트란드와 후르스티치가 동시에 앞으로 나서는 타이밍이 늘어나면서, 그 뒤 공간은 수비형 자원이 제대로 메우지 못해 전환 상황에서 바로 미들존이 비어버리는 약점이 두드러진다. 결국 공을 잃는 순간 시타르트의 빠른 방향 전환과 측면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타르트는 피터슨을 중심으로 한 좌측 공격 루트가 핵심이다. 피터슨이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수를 끌어내면, 측면에서는 풀백과 미드필더가 번갈아 전진해 헤라클레스의 포백을 좌우로 흔들 수 있다. 시에르 하위스는 박스 안에서 크로스나 컷, 백에 맞춰 움직이며 마무리를 준비하고, 이선 미드필더들은 박스 앞에서 두 번째 기회를 노리며 슈팅 각도를 만든다. 카사니리오가 반대편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면, 시타르트는 좌우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로 상대 지역에서 공을 오래 머물게 하며 압박과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헤라클레스가 경기당 평균 2.6실점을 허용하는 최악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터슨을 중심으로 한 시타르트의 콤팩트한 공격 루트를 90분 동안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교체 자원에서도 시타르트가 더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후반에 속도와 활동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이는 선택이 가능하다. 반대로 헤라클레스는 선발 조합조차 수비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체 카드를 활용해 경기 양상을 바꾸기에는 카드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 우위를 가진 쪽이 더 많은 찬스를 만드는 쪽으로 흐름이 쏠릴 가능성이 높고, 이 방향은 자연스럽게 시타르터 쪽으로 기울어진다. 여러모로 헤라클레스 선수들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수세에 몰린 채 전후반 90분 전체가 매우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결국 수비 안정감과 전환 속도, 그리고 교체 자원의 폭에서 앞서는 시타르트가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가며 승점 획득에 더 가까운 쪽으로 평가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라클레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PSV BS 페이에노르트. 이 경기는 61득점을 기록 중인 아인트호벤의 화력과 51득점의 페이에노르트가 맞붙는 공격 지향적인 두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득점 기대값이 높은 구도다. 아인트호벤은 사이바리의 라인 브레이킹과 드리우에크의 측면 돌파, 비어르만의 전환 패스를 앞세워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페이에노르트가 최종 수비 라인을 상당히 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바리가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한두 번의 장면만 나와도 바로 결정적인 찬스로 직결될 수 있다. 이때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더라도 사이바리가 라인과 수비수의 움직임을 읽고 침투 타이밍을 조절하면 VAR로 판독해도 골이 인정될 만한 장면이 연출될 여지가 충분하다. 페예노르트는 황인범을 중심으로 좌우 전환과 전방 침투 패스를 섞어가며 우에다와 곤살루 보르지스에게 박스 안팎같에서 다양한 마무리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다. 우에다는 문전에서 슈팅 타이밍을 짧게 가져가는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곤살루 보르지스는 측면에서 드리블로 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인트호벤 입장에서도 역습 한 방에 실점할 위험을 항상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 속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 그리고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의 빈도까지 감안하면 아인트호벤 쪽이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비어르만이 후방에서 압박을 한 번에 탈출시키는 패스를 공급해주기 시작하면 사이바리와 드리우에크는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파고들며 페예노르트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 수 있다. 페예노르트는 공격 시 박스 안에 인원을 많이 넣는 만큼 볼을 잃었을 때 황인범까지 수비 진영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가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노출될 수 있다. 때문에 초반에는 페예노르트도 점유와 빌드업으로 주도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데 따른 체력 부담과 뒷공간 관리 문제로 인해 점점 더 아인트호벤의 공격 패턴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인트호벤은 세컨볼 상황에서도 중원 자원들이 빠르게 반응해 두 번째 볼을 소유로 전환하려 하기 때문에 페예노르트가 수비에서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 곧바로 2차 3차 공격으로 이어지는 압박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에 페예노르트 입장에서도 우에다의 결정력과 곤살루 보르지스의 측면 돌파가 한 번만 정확히 맞물리면 아인트호벤 역시 라인이 올라간 구간에서 역습 한 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양팀이 서로의 뒷공간을 노리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아인트호벤이 전개 속도와 공격 완성도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갈 여지가 더 크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인트호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스턴 빌라 vs 브렌트포드 이 경기는 4-2-3, 1대4, 2-3-1 구도로 포메이션은 비슷하지만 중원에서의 템포와 방향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아스톤 빌라는 틸레만스가 후방과 중원을 잇는 전개축을 맡고 부엔디아가 한 라인 위에서 공격 템포를 주도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부엔디아는 압박이 몰리는 구간에서도 첫 터치로 방향을 바꿔내고 다음 패스를 곧바로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뿌려주기 때문에 수비가 라인을 맞추기도 전에 찬스의 초석을 쌓을 수 있다. 여기에 와킨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반복해주면 브렌트퍼드 수비는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중심으로 공을 돌리며 천천히 전개하는 장면이 많지만 공격 방향을 바꿔야 할 타이밍에 볼을 너무 오래 끄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야르몰류크의 활동량도 수비 지원에 더 많이 쓰이게 되고 샤데의 스피드가 제대로 살아나기 전에 상대 수비가 이미 전열을 정비한 뒤인 경우가 잦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중원에서 틸레만스와 부엔디아가 압박 타이밍만 잘 맞춰준다면 브렌트퍼드의 느린 스위칭과 볼 운반 패턴을 끊어내고 빠른 역습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부엔디아가 템포를 주도하며 방향 전환 타이밍을 한두 박자 앞당겨주면 브렌트퍼드의 라인 간격은 전후반 90분을 버티지 못하고 점점 벌어질 여지가 크다. 이렇게 라인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틸레만스는 중거리 슈팅과 전진 패스를 번갈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되고 2선과 1선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박스 근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브렌트퍼드는 수비 전환 상황에서 티아고가 공을 잃은 뒤 즉시 압박에 재가담하지 못하면 수비와의 거리 차이가 생기며 미드필드 앞 공간이 크게 열리는 장면을 허용할 위험이 있다. 아스톤 빌라는 이 지점을 노려 부엔디아를 중심으로 세컨볼을 선점하고 와킨스의 침투와 이선의 침투를 동시에 살리는 패턴을 반복해 공격 횟수 자체를 늘리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브렌트퍼드가 세트피스나 샤데의 한 번의 스프린트로 찬스를 만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아스톤 빌라가 템포를 쥐고 흔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결국 중원에서 누가 더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상대 수비 블록이 완성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박스 근처까지 볼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 요소들을 종합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브렌트퍼드보다 공격 전개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한 수 위에 있는 쪽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맨체스터 유 vs 풀럼 이 경기는 올드 트래포드라는 무대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천칭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승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맨유는 최근 5경기 연속 무패와 강팀 상대로의 연승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올라와 있고 캐릭 체제 이후 자신있게 라인을 끌어올리며 볼을 소유하는 축구를 구현하고 있다. 볼이 있는 측면 근처에 3, 4명을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들고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구조 덕분에 자연스럽게 점유율을 높이면서도 상대 진영 깊숙한 곳까지 공을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적다. 은베모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노리고 도르구는 왼쪽에서 과감하게 라인을 끌어올려 오버래핑과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두 방향으로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 두 측면과의 삼각형 구도를 만들면서 타이밍이 보이는 순간 전진 패스를 한 번에 투입해 박스 근처를 여는 패턴으로 풀럼 수비를 시험할 것이다. 반면에 풀럼은 3-4-3 구조로 압박을 시도하려고 하겠지만 올드 트래포드에서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순간부터 뒤 공간 노출과 수비 전환 속도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윙백이 전진한 타이밍에 볼을 잃게 되면 맨유의 이선과 측면 자원들이 곧바로 앞을 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때 히메네스와 윌슨, 케어니는 역습 저지보다는 수비 진영 복귀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다. 맨유는 이런 순간마다 볼이 위치한 쪽에 수적 우위를 만들고 다시 중앙으로 방향을 전환해 풀럼의 스리백을 좌우로 흔들면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와 침투를 동시에 집어넣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풀럼은 공을 빼앗긴 뒤 쫓아가기 바쁜 전개에 끌려다니고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슈팅 각도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올드 트래포드 특유의 응원 분위기 속에서는 풀럼 선수들이 평소와 같은 집중력과 담담함을 유지하기 어렵고 한 번 실점이 나오는 순간 정신적으로도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풀럼이 이 경기장에서 자신들의 빌드업과 전개를 온전히 구현하기보다는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에 밀려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럼이 라울 히메네스를 활용한 세트피스나 롱볼에서 한두 번의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 싸움에서 맨유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패스 네트워크와 올드 트래포드의 심리적 우위까지 겹치면 경기 흐름은 점점 더 맨유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노팅엄 vs 크리스탈 피 이 매치는 기본적으로 수비 전환은 빠른데 공격 전개 속도는 지나치게 느린 두 팀의 맞대결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노팅엄은 중원에서 볼을 빼앗긴 뒤 재정렬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에는 이고르 제수스의 제한적인 움직임과 이선의 엇박자 침투 때문에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허드슨 오도이가 측면에서 1대1을 시도해도 안쪽에서 깁스 화이트와의 연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결국 뒤로 빼거나 횡으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상대 수비는 충분히 정렬할 시간을 얻게 된다.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마테타를 향한 단순한 전진 패스나 크로스 비중이 높지만 그 뒤를 받쳐주는 이선의 침투 타이밍이 느려 세컨볼 경쟁에서 크게 앞서 나가기는 어렵다. 버트는 안정적인 패스 선택으로 실수를 줄이는 대신 라인 사이를 과감히 찌르는 패스 빈도가 높지 않아 전체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양팀 모두 볼 점유율 자체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누겠지만 박스 안에서 유효 슈팅으로 이어질 만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빈도는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특히 전방 스트라이커들의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미드필더 라인의 침투 타이밍이 서로 엇갈리면서 진영을 옮기는데 많은 패스를 쓰고도 정작 마무리 구간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기에서는 결국 세트피스가 가장 현실적인 득점 루트가 되는데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의 세컨볼 상황을 제외하면 빅찬스라 부를 만한 장면이 많이 나오기 어려운 흐름이다. 수비 블록 자체는 양팀 모두 쉽게 붕괴되지 않는 편이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서로 박스 근처에서 답답한 공격을 이어가다가 다시 중원으로 공을 돌리는 공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경기 초반에 운 좋게 세트피스 한 방이 터지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양팀 모두 리스크를 크게 지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리그 일정 속에서 승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구간인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 역시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공격적인 모험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점유율과 슈팅 숫자에 비해 실제로 골문을 크게 위협하는 장면은 많지 않은 답답한 공방전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쪽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기보다는 서로를 무너뜨리지 못한 채 승점 1점씩을 나눠 갖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코모 vs 아탈란타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주중 컵 유럽 대회 일정을 치르고 나와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전제다. 코모는 피오렌티나와의 컵 대전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고 아탈란타 역시 벨기에까지 이동해 위니온과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른 뒤라 선수단 전체의 컨디션이 가벼울 리 없다. 그래서 양쪽 모두 평소처럼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고 라인을 끌어올려 템포를 끌어올리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플랜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코모는 두비카스를 최전방에 두고 니코 파스와 헤수스 로드리게스가 전환 상황에서 최소한의 숫자로만 공격을 전개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쉽게 말해 라인을 크게 올리지 않고 중원 두 축을 수비 앞에 두며 공간을 좁힌 뒤 빌드업보다는 롱볼과 빠른 전환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선택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의미다. 아탈란타 역시 크루스토비치를 축으로 세트피스와 단순한 전방 전개에 기대겠지만 장거리 이동과 유럽 일정 여파를 감안하면 계속해서 사람을 앞에 두고 압박을 이어가는 데에는 부담이 크다. 때문에 중원에서 에데르송이 중심을 잡고 수비 라인과의 간격을 좁힌 채 블록을 유지하면서 실점 관리부터 우선하는 경기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양팀 모두 체력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후반 내내 박스 안을 수차례 두드리는 화끈한 장면보다는 중원에서 공방을 주고받다 막판에야 몇 번의 찬스가 나오는 루즈한 흐름이 예상된다. 또한 어느 한쪽이 크게 라인을 올려 모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승부를 급하게 가져가기보다 승점 1점이라도 챙기는 쪽으로 판단할 여지가 커지는 경기다. 결국 체력 방전과 일정 부담으로 인해 공격수들의 움직임 밀도와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결정적인 마무리 순간에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골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경기는 한쪽이 상대를 몰아붙이며 스코어를 벌리는 그림보다는 서로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득점이 많지 않은 균형 잡힌 스코어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올림픽 리옹 vs 릴 OSC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변칙적으로 활용해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리옹은 4-3,
1-2의 중앙 삼각형 위에 인버티드 풀백을 더해 하프라인 부근 중원 지역을 선수들로 가득 채워놓고 패스를 주고받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톨리소를 중심으로 술츠, 모레이라가 안쪽으로 모이면 중앙 지향적인 패스 루트가 여러 갈래로 열리지만 동시에 과감하게 라인을 찢는 움직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릴 역시 더블 볼란치 앞에 하랄손과 페르난데즈, 파르도를 세우고 인버티드 풀백까지 가세시키면서 중앙에서 볼을 공유하는 형태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양쪽 모두 중앙 지향적인 축구를 보여주게 된다면 하프라인 부근 중원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선수 숫자가 포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환 상황에서도 라인을 빠르게 가르는 패스보다는 가까운 동료에게 짧게 연결하며 한 번 더 패스를 주고받는 방향으로 선택이 기울게 된다. 경기 템포는 자연스럽게 루즈해지고 패스를 통해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과감한 전진보다 안전한 선택이 우선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만큼 곧 죽어도 패스를 이어가다가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볼 점유율 싸움은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세하더라도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찬스 숫자 자체는 많지 않을 수 있고 득점 기대치도 함께 눌리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진다. 지루나 술츠, 모레이라 같은 공격 자원들이 각각 한두 번 정도는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 장면이 서로 주고받는 수준에서 끝날 여지도 크다. 또한 인버티드 풀백 운용 특성상 측면 깊게 파고들어 날카롭게 올리는 크로스 빈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박스 안으로 올라오는 공의 양과 질이 제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경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조심스럽게 의식하며 균형을 깨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를 여지가 크다. 양팀 모두 승점을 잃지 않기 위해 안정적인 점유와 수비 밸런스를 우선한다면 끝까지 승부를 가르지 못한 채 경기를 마무리하는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전술 구조, 풀백 운용, 중원 숫자, 배치, 두 팀의 점유 지향적 성향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할 매치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슈투트가르트 vs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누가 더 빨리 전환하고 누가 더 늦게 정비하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슈투트가르트는 볼을 탈취한 뒤 나르테위를 중심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운다부와 르웰링은 이런 빠른 전환 상황에서 빛나는 공격 자원들이다. 운다부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공을 받아줄 수 있어 역습 상황에서도 한 번 공을 맡겼다가 다시 측면이나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2차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르웰링은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아 나르테위가 전진 패스를 한 번만 통과시키면 곧바로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준다. 여기에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얻어내는 직접 프리킥 찬스마다 인프런트로 감아차는 르웰링의 킥 능력까지 더해지면 세트피스 하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공격 상황에서 숫자를 많이 올리는 대신 볼을 잃었을 때 수비 리커버리가 느려지는 고질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원과 측면에서 볼을 빼앗긴 뒤 첫 3, 4초 동안의 대응이 느려 상대에게 하프라인을 넘는 첫 패스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순간부터 수적 열세에 놓인 채 역습을 맞는 전개가 반복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나르테위처럼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는 플레이메이커를 상대로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나르테위가 전방을 바라보고 공을 잡는 순간에는 이미 휠러와 그리포, 에게슈타인이 앞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뒤에서 뛰어오는 선수들이 수비 조직을 재정비하기 전에 역습이 시작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중원에서 볼을 빼앗는 순간 나르테위를 통해 곧바로 전환만 성공시키면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매치업이다.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라인을 너무 올렸다가 전환 한 번에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팀 스타일상 공격 숫자를 줄이는 선택을 쉽게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쪽이 과감하게 전방으로 숫자를 보내고 다른 쪽이 빠른 역습으로 응수하는 전형적인 상성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슈투트가르트가 세트피스와 역습 두 가지 루트에서 모두 위협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프라이부르크의 느린 리커버리는 경기 내내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프라이부르크가 공격에서 일정 수준의 위협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전환 속도 차이와 수비 조직 재정비 속도 차이는 결국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이 매치는 전방 화력 자체보다도 볼을 잃고 난 뒤의 대응 속도에서 승부가 갈린 공산이 크고 그 구간에서 앞서 있는 쪽은 슈투트가르트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베티스 vs 발렌시아. 이 경기의 표면적인 구도는 볼 소유 비중을 높게 가져가려는 베티스와 견고한 블록 뒤에서 한 방을 노리는 발렌시아의 맞대결로 정리할 수 있다. 베티스는 에르난데스가 중원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며 두 줄 수비 사이에서 볼을 받아주고 안토니와 포르날스가 각각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1대1과 연계를 책임지는 구조로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베티스가 볼을 길게 소유하면서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주중 유로파리그와 페예노르트전을 치른 여파가 후반으로 갈수록 누적될 수밖에 없다. 베티스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은 일단 성공하면 상대를 박스 안에 묶어두는 힘이 있지만 라인을 과하게 전진시키는 순간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반면에 발렌시아는 벨트란이 1선과 2선 사이를 좁혀주면서 중앙축을 단단히 조이고 턴오버가 발생하는 순간 곧바로 측면으로 볼을 뿌려주는 패턴에 익숙하다. 루이스 리오와는 베티스의 높은 수비 라인 뒤로 파고들며 측면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커팅인 움직임을 통해 슈팅과 크로스 모두를 위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다. 안드레 알메이다는 이런 리오와의 움직임을 읽어 미리 패스 코스를 준비하는 타입이라 베티스 수비가 전방 압박 후 라인 복귀가 늦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 뒷공간 침투와 스루 패스 조합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다. 때문에 베티스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라인 관리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고강도 과제를 안고 경기장에 서야 하고, 이는 주중 빡센 일정을 소화한 현재 상황과 맞물렸을 때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된다. 반면에 발렌시아는 애초에 볼점유를 욕심내기보다는 베티스의 라인 전진을 유도한 뒤 빌드업 실수와 중원에서의 미스패스를 노리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승부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가 단순히 내려앉기만 하는 팀이 아니라 탈압박이 되는 순간 곧바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공격 성향을 가진 만큼 베티스의 뒷공간은 경기 내내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더운 일정 속에서 후반 60분 이후 베티스의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되돌아오는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이 생기고, 이 타이밍을 루이스 리오아가 정확히 파고들 수 있다. 유로파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로테이션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경기 막판에는 베티스가 오히려 라인을 내리지 못한 채 애매하게 서 있다가 역습에 크게 맞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된다. 결국 전술 구조와 일정, 체력 상황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베티스가 경기 주도권은 쥐더라도 결정적인 찬스의 질과 효율에서는 발렌시아 쪽이 더 높은 기대값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요약하면 공은 베티스가 더 오래 가질 수 있지만 골 냄새는 발렌시아의 빠른 전환과 루이스 리오와의 침투에서 더 진하게 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티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헤렌벤 vs 위트레흐트. 두 팀은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 공통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우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헤렌벤은 벤테를 향한 크로스와 이선에서의 연계를 플래너로 가져가지만 이 전술이 상대 수비에게 읽히는 순간 이후 대안이 마땅치 않은 모습이다. 메르벨트와 브라우어스가 중앙에서 공을 받아 풀어가더라도 마지막 구역에서 전환 속도가 떨어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장면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위트레트 또한 미겔 로드리게스의 개인 능력에 기대는 비중이 너무 크고 드 위트를 중심으로 한 전개가 조금만 느려지면 상대에게 수비 정비 시간을 허용해버린다. 플래너 공격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선의 라인 침투나 중앙에서의 빠른 원투 패스 혹은 풀백의 안쪽 침투 같은 플랜 B 공격 루트가 필요하지만 두 팀 모두 코칭 스태프가 이 부분을 충분히 구조화해 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최전방에 배치된 공격수들의 최근 득점 흐름을 감안하면 이 맞대결에서 화끈한 득점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헤렌베는 박스 근처까지는 접근하지만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와 슈팅 선택에서 주저하는 장면이 많아 유효 슈팅 숫자 자체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는다. 위트레트 역시 역습 상황에서 한 방을 노려야 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박스로 동반 진입하는 인원이 적어 중거리 슈팅이나 어려운 각도의 크로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부터 서로 과감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실점을 먼저 허용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압박 강도와 라인 간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완성된 공격 패턴을 보여주기보다는 다소 단조로운 루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전반전부터 상대 박스를 연속해서 위협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두 팀 모두 세컨 찬스를 살리는 패턴이 날카롭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어 이 장면만으로 경기 양상이 크게 열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승점 관리에 대한 의식도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후반 막판에는 모험적인 승부수보다는 안전하게 승점을 챙기려는 쪽으로 경기 운영이 기울 여지가 있다. 이런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면 서로 주고받는 허심 공방전 속에서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 버릴 공산이 상당히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 결국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밀어붙여 다득점을 쏟아내기보다는 0대 0이나 1대 1에 가까운 스코어를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경기라고 봐야 한다. 무승부가 성립될 수 있는 전형적인 흐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승부수를 노리기보다는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앙제 SCO vs FC 메스. 이 경기는 콤팩트한 구조를 기반으로 한 앙제의 공격 설계와 수비 전원에서 중앙 블록이 쉽게 비어버리는 메스의 불안한 수비 구조가 맞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앙제는 체리프의 침투와 스바이의 볼 운반 능력을 결합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겨냥하는 공격 루트를 구축하고 있다. 이때 벨크dim이 3선과 2선 사이, 이른바 세컨드 지역에서 공을 받으며 경기 속도를 조율하고 전진 패스를 통해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메스는 기본적으로 4명의 수비와 2명의 미드필더가 라인을 유지해야 하지만 공을 잃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중앙 블록이 통째로 비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세컨드 지역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이 구간에서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난다. 앙제 입장에서는 바로 이 틈을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이 스바이와 벨크딤이다. 스바이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를 끌어당기고
벨크딤은 그 순간 비어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 넣으며 찬스를 만든다. 메스는 경기당 2.36실점에 달하는 수비력을 보이며 리그 최하위까지 추락해 있는 상황이라 한 번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수비 조직을 재정비하기 전에 중앙 블록이 먼저 와르르 무너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스바이와 벨크딤이 영리하게 움직인다면 경기 흐름은 짧은 시간 안에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 앙제는 미드존에서의 콤팩트함을 바탕으로 세컨드 지역을 장악하고 전환 상황에서 스바이의 드리블과 체리프의 침투를 결합해 박스 안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그림을 노릴 것이다. 반면 메스는 2부 사내의 뒷공간 침투와 치타이슈빌리의 개인기를 통해 한두 번 역습 찬스를 만들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수비 구조가 불안해 리드를 지키는 축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메스의 미드필더 라인은 더 느슨해지고 세컨드 지역에서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벨크딤이 공을 잡는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앙제가 중앙 블록과 세컨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순간 스바이를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공격 루트가 메스 수비를 반복적으로 흔들며 득점 상황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다. 여기에 벤치에서 나오는 교체 자원까지 고려하면 공격과 조직력 모두에서 앙제가 메스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인다. 그래서 초반부터 앙제가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골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메스는 수비 조직을 추슬러 보기도 전에 전후반 90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앙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오지시니스 vs 브레스트와 이 경기는 템포를 끌어올려 한 번에 전진하려는 니스와 점유는 높지만 전진 속도가 느린 브레스트의 상성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다. 니스는 은돈벨레를 축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갑자기 올릴 수 있고 그 순간 모하메드 알리 초와 티아고 고베이아가 동시에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은돈벨레가 수비수 한두 명을 끌어내면서 공을 몰고 전진하는 장면이 나오면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정렬할 시간도 없이 측면과 중앙에서 동시다발적인 침투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브레스트는 마그네티를 중심으로 공을 오래 소유하며 빌드업을 전개하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진 속도가 떨어지면 니스가 미드존에서 압박 타이밍을 잡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공격 전개 시 볼 점유율은 높아도 전진이 늦어 상대 수비에게 재정비 시간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 아조르크의 타깃 플레이도 박스 근처보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소모되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델카스티오의 킥 정확도와 크로스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그 지점까지 공을 옮기는 속도가 느리다면 니스 수비는 미리 박스 안 숫자를 맞추고 대처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니스는 볼을 탈취한 뒤 초와 고베이아를 향해 빠르게 전환 패스를 공급하며 브레스트 수비가 정렬하기 전에 이미 박스 근처까지 치고 들어가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니스를 위해 준비된 교체 카드들도 속도와 활동량이 좋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전진 속도는 더 떨어지고 니스의 전환 속도는 오히려 더 살아나는 그림이 예상된다. 때문에 초반에는 브레스트가 점유를 통해 안정감을 찾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템포를 먼저 끌어올리는 쪽이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갈 것이고 그 역할을 수행할 자원과 교체 카드의 퀄리티에서는 니스 쪽이 명확히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느린 전진 vs 순간 가속의 싸움이며 은돈벨레가 한번 박자 차이를 만들어내는 순간 브레스트 수비 라인은 잔인하게 갈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툴루즈 vs AJ 옥세르 이 경기는 견고한 3백 수비 조직과 경기당 0.79득점에 그치고 있는 빈약한 공격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툴루즈는 3백과 중원의 수비 라인이 촘촘하게 맞물리면서 박스 근처에서 상대에게 뚜렷한 슈팅각을 거의 내주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얀 보호의 왼쪽 측면 드리블과 메살리의 오른쪽 활동량은 공수양면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측면에서 출발하는 공격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카세레스는 이 구조의 중심에서 후방과 전방을 잇는 플레이메이커로 압박이 어긋난 순간 전진 드리블과 전진 패스로 한 번에 라인을 넘기는 능력을 보여준다. 특히 오세르가 보여온 것처럼 압박 타이밍이 엇갈려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카세레스가 그 틈을 파고드는 전진 움직임으로 박스 근처까지 공을 운반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오세르는 마라를 축으로 한 단순한 전방 마무리 구조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찬스 숫자 자체가 적고 측면 자원들 역시 돌파 이후의 선택에서 날카로운 마무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수가 수비적으로 상당한 활동량을 보여주더라도 압박 라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블록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중앙 공간은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진행될수록 공은 자연스럽게 툴루즈 쪽에서 더 오래 머물고 오세르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시간대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이 라인을 올려 반전을 노리는 순간 뒷공간이 크게 열리며 오히려 실점 위험을 키우는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변수라기보다 리스크에 가깝다. 툴루즈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많은 숫자를 올리지 않더라도 카세레스와 측면 공격수들의 연계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 중거리 슈팅과 컷백 패턴을 반복해 나갈 수 있는 경기다. 반면 오세르는 중앙 간격이 또다시 붕괴되는 장면을 노출할 경우 한 번의 실점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실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오세르의 공격력이 현재 수준에 머무른다는 가정하에 한 골 싸움으로 버티는 그림조차 만들기 어렵고 득점 실패와 함께 시간만 흐르는 전개가 나올 공산이 크다.
이런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종합하면 실전 관리에 강점을 가진 3백과 전진 드리블을 가진 플레이메이커를 보유한 쪽이 승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툴루즈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토트넘 vs 맨체스터시. 이 경기는 후방 빌드업 퀄리티와 전방 압박의 강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림에 가깝다. 토트넘은 무한이텔 시몬스를 전방에 두고 빠른 전환으로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자원 구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전에 후방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꺼내오는 과정이 불안하다.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공을 받을 때 몸 방향을 미리 돌려 탈압박을 준비하기보다 정면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공을 받았다가 압박에 그대로 말려버리는 장면이 너무 자주 나온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 번의 전환 패스로 압박 라인을 넘기기 어렵고 짧은 패스 몇 번 만에 미드필드 부근에서 공을 뺏기며 역습을 허용하는 패턴으로 직결될 수 있다. 반대로 맨시티는 포든과 베르나르드를 중심으로 높은 위치에서 압박 타이밍을 맞추며 패스 가능한 각도를 미리 차단한 뒤 공을 소유한 선수에게 달려드는 전형적인 압박 패턴을 가지고 있다. 포든이 윗선에서 압박 출발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다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은 첫 터치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그 실책성 플레이가 곧바로 박스 근처 찬스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폴란드는 이런 상황에서 박스 안과 뒷공간을 동시에 위협하며 세컨볼 상황에서도 빠르게 반응해 슈팅으로 이어지는 유형이라 한 번의 루즈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존재다. 토트넘이 살 길은 공을 소유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시몬스에게 연결하고 시몬스가 한 번에 전진 드리블이나 침투 패스로 무한이텔에게 연결해주는 직선적인 전개를 가져가는 데 있다. 그러나 첫 터치 방향 전환과 몸 방향 설정이 지금처럼 불안하다면 시몬스에게 공이 닿기도 전에 빌드업이 끊기고 압박에 짓눌리면서 수비라인 앞에서 계속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테레스피드와 무한이의 침투는 역습 상황에서는 분명 위협적이지만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첫 라인에서 탈압박이 어느 정도는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맨시티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골키퍼 센터백 볼란치 구간에서 나오는 터치 미스와 기계적인 백패스를 노릴 것이고 포든의 압박과 베르나르드의 차단이 동시에 작동한다면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을 빼앗는 장면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트넘의 위험 부담은 커지고 뒤에서부터 깔끔하게 풀지 못하면 전방 자원들이 수비 가담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공격 전개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맨시티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필요할 때는 빠르게 측면 전환과 뒷공간 침투를 섞어 홀란드에게 향하는 크로스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스를 반복하며 박스 안점유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후방 빌드업에서 나오는 작은 실수들이 누적될수록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결정력에서 앞서는 쪽이 점점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면 후방에서의 첫 터치와 탈압박 퀄리티,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타이밍을 감안했을 때 승부의 추는 맨시티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도르트문트 vs 하이덴하임. 도르트문트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렀지만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공격진 덕분에 일부 포지션 로테이션만으로도 홈 경기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팀이다. 기라시는 중앙에서 상대 센터백을 묶어두고 아데예미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넘나들며 탈압박 이후 전진 드리블로 하이덴하임의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은메차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끌지 않고 간결한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템포를 끊는 일 없이 공격 작업을 박스 근처까지 끌고 가는데 핵심축이 된다. 그리고 아데예미의 킥 능력을 감안하면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얻는 프리킥 한두 번만으로도 경기 양상이 완전히 기울 수 있는 카드가 도르트문트 쪽에 있다. 반면에 하이덴하임은 구조적으로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도르트문트의 이선 침투와 세컨볼 슈팅을 연달아 허용하기 쉬운 체질을 지니고 있다. 하이덴하임이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후반으로 갈수록 블록 유지와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피링거의 제공권을 활용해 역습 한 방을 노린다 해도 전체적인 수비 조직이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앞서는 상황이다. 니에후에스가 수비 라인 앞에서 최대한 버텨주려 하겠지만 상대가 기라시, 아데예미, 이선 미드필더의 연쇄 침투로 계속 압박을 가하면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혼사기 역습 상황에서 측면을 파고들며 슈팅을 노리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도르트문트의 센터백들이 미리 라인을 조절해 중거리 슈팅만 허용하는 선에서 방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라인 컨트롤과 경기 운영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하이덴하임의 수비 뒷공간과 세컨볼 상황에서 점차 찬스를 늘리는 그림이 예상된다. 그리고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 하이덴하임의 불안한 수비 조직 특성상 라인이 무너지고 추가 실점까지 연달아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르트문트가 지나치게 전진하며 공간을 과하게 내줄 경우 카터 한두 번은 허용할 수 있지만 스쿼드 수준과 결정력의 차이가 그 리스크를 상쇄해줄 전망이다. 결국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쥐고 상대의 약한 수비 조직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다득점 양상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고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하이덴하임은 잦은 실점 패턴과 멘탈 관리 문제까지 겹쳐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버티기보다는 추가 실점을 어떻게 줄일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전술 완성도, 개인 기량, 스쿼드 뎁스,
홈 어드밴티지까지 모두 도르트문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 매치는 도르트문트 승리 가정 아래 접근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크레모네세 vs 인테르. 이 경기는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크레모네세와 빡빡한 일정 속에서 도르트문트전까지 치르고 돌아온 인터밀란이 맞붙는 구도다. 크레모네세는 보나촐리의 제공권과 제르빈의 전진 드리블, 그라시의 킥 능력을 묶어 세트피스를 포함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준비할 수 있는 팀이다. 특히 3, 5, 이 블록을 깊게 내린 뒤 상대 빌드업을 중앙에서 한 번 걸러내고 파울을 유도해 세트피스 찬스로 전환하는 방식은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선택지다. 반면에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루이스 엘리케, 차라노울루를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의 개인 퀄리티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연속된 일정 속에서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의 완성도가 동시에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차라노울루가 뒤에서 공을 많이 만져야 하는 구조상 체력적으로 지친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패스 코스가 막히고 빌드업 리스크가 커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크레모네세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인터밀란의 패스를 옆으로 돌리게 만든 뒤 압박 타이밍을 맞춰 역습과 세트피스로 이어가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의 한 방을 통해 언제든 득점을 노릴 수 있지만 체력적으로 방전된 상황에서 90분 내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고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볼 대처와 세트피스 수비에서 작은 빈틈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크레모네세는 이 틈을 파고들기 위해 그라시의 킥을 활용한 다양한 세트피스 패턴과 보나촐리의 헤더 승부 그리고 세컨드 지점에 제르빈을 배치하는 구성으로 반복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결국 체력적인 우위와 세트피스의 파괴력을 앞세운 크레모네세가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서히 끌고 가며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레모네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헤타페 vs 셀타비고. 이번 경기는 일부 잔류를 위해 승점 3점이 절실한 헤타페와 유럽 대회 일정을 소화하느라 체력 소모가 누적된 셀타비고가 맞붙는 구도다. 헤타페는 4, 5, 1 두 줄 수비로 중앙 밀도를 최대한 높이고 마이로 마르틴과 아람바리가 수비 라인 앞에서 상대 전진 패스를 끊으며 중거리 슈팅 찬스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아드리안 리소는 이러한 수비 성공 이후 압박 상황에서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패스를 선택하면서도 때에 따라 전방으로 직접 침투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찌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헤타페 입장에서는 수비에서 한 번만 성공적으로 공을 빼앗으면 곧바로 전방으로 직선적인 전개를 시도해 셀타비고의 수비 간격이 정돈되기 전에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강등권 바로 위라는 현실적인 순위 상황이 선수단 전체를 자극하고 있어 이 경기를 단순히 버티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승점을 가져와야 하는 경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셀타비고는 보르와 이글레시아스를 축으로 한 투톱 구조와 엘 압델라우이의 측면 돌파, 일라익스 모리바의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 자체는 만들 수 있는 팀이다. 하지만 주중 지배지다 원정을 다녀온 직후라는 일정 여건 때문에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를 평소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투톱과 측면 미드필더의 활동량이 떨어지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늘어나고 그 틈을 헤타페의 이선과 윙 자원들이 파고드는 장면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셀타비고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자연스럽게 공격 전개가 단순해지면서 보르와 이글레시아스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흐를 수 있다. 헤타페는 이런 흐름을 노려 박스 근처에서의 세컨볼 경쟁과 세트피스 상황을 중시하면서 한 방을 노리는 형태의 승부 설계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술 구조와 체력 상황, 그리고 일부 잔류라는 심리적 동기까지 모두 감안하면 헤타페 쪽으로 경기 흐름이 조금 더 기울어진 상태에서 킥오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타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FC 볼렌담 vs GA 이글스. 이 매치는 폴렌담의 불안정한 수비 간격과 고 어헤드 이글스의 파이널 서드 장악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폴렌담은 베어만을 향한 롱볼과 크로스를 통해 단번에 전방을 노리지만 두 번째 패스가 이어지지 못해 박스 안에서의 슈팅 숫자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부칼라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수록 수비 라인 앞 공간을 관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특히 포백 수비수들 간 거리가 넓어지는 순간 커버가 늦어지면서 상대 이선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돌파에 연속으로 노출되는 장면이 많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반면에 고 어헤드 이글스는 스미트를 향한 전방 타깃 패스를 기준점으로 잡고 수레이와 이선 자원들이 주변 공간을 빠르게 점유해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수레이가 측면과 중앙으로 가며 폴렌담 포백의 간격 사이를 공략한다면 파이널 서드 진입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브린토스트는 왕성한 왕복 움직임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두 줄 수비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지원하며 역습과 지공 모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폴렌담이 홈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베어만을 활용한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원 싸움에서 밀릴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렌담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베어만의 제공권을 활용해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는 변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수비 간격 문제, 전환 속도의 부족,
중원 압박 강도의 한계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주도권은 고 어헤드 이글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수레이의 파이널 서드 장악력과 스미트의 타깃 역할을 앞세워 폴랜담 수비 라인 앞뒤 공간을 반복해서 두드리는 전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폴랜담의 포백이 내려앉으면서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지 못하는 패턴이 이어진다면 고 어헤드 이글스 입장에서는 벌어진 공간 속으로 수레이와 이선 자원들이 자유롭게 파고들 수 있다. 결국 폴랜담이 버티기에 성공하려면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풀백들의 전진 타이밍을 보수적으로 조정해 수비 간격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다. 그러나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폴랜담이 경기 내내 간격을 유지하며 버티기에는 부담이 크고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인해 더 많은 공간을 내줄 위험이 크다. 전술 구조, 파이널 서드에서의 창의성, 공격 전환 속도까지 종합했을 때 이 경기는 고 어헤드 이글스 쪽으로 스코어가 열릴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한판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폴랜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파르마 vs 유벤투스 이 경기는 파르마에 벌어진 중앙 간격과 유벤투스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 능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싸움이다. 파르마는 베르나베를 축으로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오리스타니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과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그림을 노린다. 펠레그리노가 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으로 버텨주면 파르마 입장에서는 세컨볼 상황에서 한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태평양 수준으로 벌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그 순간 하프 스페이스는 사실상 유벤투스를 위한 통로처럼 변해버린다. 일디즈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야 하는 타입의 공격수이고 미레티와 주고받는 패스를 통해 수비,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전진 패스를 연계하는 데 능하다. 그래서 파르마 미드필더의 첫 압박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일디즈가 그 사이 공간에 서서 공을 받는 장면이 반복되고 이어서 데이비드와의 2대1 패턴이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데이비드는 수비 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침투 타이밍이 좋은 편이라 수비수가 일디즈에게 쏠린 순간 곧바로 뒷공간을 파고들며 마무리각을 만드는 그림을 자주 가져갈 수 있다. 파르마가 라인을 올리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고 반대로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면 베르나베가 후방에서 공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압박에 막혀 역습을 허용하는 위험이 커진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 자체도 유벤투스가 앞서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드러나는 순간 파르마는 수비 라인이 연쇄적으로 끌려다니며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일디즈는 드리블과 패스 선택 모두에서 수비를 속이는 타이밍을 잘 가져가는 선수라 간격 관리가 느슨한 팀을 상대로는 경기 내내 부담을 줄 수 있는 유형이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파르마가 스스로 벌려놓는 간격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중원과 수비 사이를 파고드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르마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나서며 좋은 장면을 한두 번 만들 수는 있더라도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위험도 측면에서는 유벤투스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결국 이 경기는 파르마가 중앙 간격을 얼마나 잘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간격이 한 번이라도 크게 벌어졌을 때 유벤투스가 그 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찌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관점에서 보면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고 라인 사이를 활용할 줄 아는 자원이 더 많은 쪽이 승부의 마침표를 찍을 확률이 높은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르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스트라스부르 vs PSG 이 경기는 후방 빌드업의 완성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승부의 방향을 크게 가르는 매치업이다. 스트라스부르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과 받는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면서 후방에서 볼을 잡고도 전방으로 밀어 올리는 연결이 지나치게 느리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앙을 관통하는 패턴은 거의 사라지고 좌우 풀백과 윙을 통해 옆으로만 빌드업을 풀어가는 유자 전개가 반복되면서 상대 입장에서는 읽기 쉬운 공격 구조가 형성된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비티냐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준 뒤 곤살로 하무스와 크바라트스켈리아를 연속적인 원투 패턴으로 연결하며 한 번에 수비 라인을 찢어놓을 수 있는 팀이다. 특히 비티냐가 전개축을 쥐고 짧은 패스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스트라스부르의 느린 유자 빌드업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공격 템포가 올라가면서 경기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객관적인 전력의 갭도 분명하다 보니 순수한 승패만 놓고 보면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힘이 실리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매치업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승리 배당 자체가 너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 승리 픽으로 가져가기에는 실질적인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트라스부르 입장에서는 후방에서부터 압박을 버티며 유자 빌드업을 시도하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오류와 느린 전개 속도로 인해 중원에서 공을 자주 빼앗길 여지가 크다. 그 순간부터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비티냐가 공을 받아 공격을 다시 조립하고 곤살로 아무스와 크바라트스켈리아가 번갈아 박스를 두드리며 슈팅 볼륨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예상된다. 그래서 실제 투자 관점에서는 단순 승무패보다는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전체 흐름을 쥐고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언어버 영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의 후방 실수와 느린 빌드업 구조를 고려하면 경기 중 어느 시점인가 파리 생제르맹이 한번 라인을 깨고 나면 이후엔 추가 득점으로 이어질 여지도 충분하다.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 일찍 승부를 결정지어버릴 경우 후반에는 교체와 템포 조절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림으로 흘러가며 이 또한 언오버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나눠볼 수 있는 지점이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이기느냐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진 그림에 가깝고 실제 배팅 포인트는 전력 차이와 빌드업 구조 차이가 득점 패턴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는 쪽이 더 현명하다. 파리 생제르맹 승리는 기본 전제에 가깝게 깔아두되 배당 메리트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오버를 주력축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빌바오 vs 소시에다드 이번 경기는 전방 압박 강도와 측면 스피드 그리고 공격 자원 구성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만한 매치업이다. 빌바오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상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구간으로 압박을 집중시키며 빌드업 첫 단계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니코 윌리엄스가 사이드에서 볼을 잡는 순간 수비 라인은 뒷공간을 의식해 한 발씩 물러서야 하고 그 틈을 이용해 산세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면 구르제타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그림이 자주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니코의 빠른 압박 타이밍과 산세트의 커버링이 맞물리면 소시에다드는 수비 진영에서 중원으로 이어지는 전진 패스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안전한 후방 패스나 터치 라인 쪽 처리로 밀릴 여지가 크다. 소시에다드는 원래 쿠보 타케우사가 오른쪽에서 개인기와 침투로 수비를 무너뜨려주던 구조였는데 이 핵심 옵션이 빠진 지금은 오야르사발과 게데스가 동시에 빌드업과 마무리를 나눠 맡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전환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한 번의 탈압박 이후 곧바로 날카로운 전개로 이어지기보다 중원에서 패스를 한 번 더 돌리는 사이에 상대 수비 블록이 재정렬되는 장면이 늘어났다. 투리엔테스가 압박을 풀어주더라도 전방에서 공을 받아줄 침투 자원이 부족해 측면으로 패스를 빼는 횟수가 증가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박스 안에서의 숫자 우위를 만들기 어렵게 만든다. 반대로 빌바오는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더블 볼란치를 앞세워 전방 압박 이후 흘러나온 볼을 다시 가져와 2차 공격으로 연결하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니코의 측면 돌파와 산세트의 침투 패스, 구르제타의 박스 안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소시에다드의 수비 라인은 좌우로 흔들리고 중앙에서는 마크 책임 구역이 애매해지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소시에다드는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조여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날카로움이 떨어진 만큼 역습으로 흐름을 완전히 뒤집기에는 쿠보의 부재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오야르사발과 게데스의 연계로 한두 번 위험한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오픈플레이 전체를 놓고 보면 박스 점유와 슈팅 볼륨에서 빌바오 쪽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빌바오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과 측면 스피드를 활용해 전반부터 압박 강도를 유지하다가 후반에는 산세트를 더 전진 배치해 중거리 슈팅과 박스 근처 세컨 찬스를 노리며 승부를 잠그려 할 수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 공격 자원 구성, 그리고 상대 핵심 공격수의 부재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빌바오가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노려볼 타이밍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